들어가면 설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5m 이상이 돼야 트러스가 이제 5m가 되면 트러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트러스 들어가면은 시공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측면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난방비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우리가 온실 난방이라는 거는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난방비는 올라가요. 이것들이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게 1헥타하고 2헥타하고 온실이 있어요. 1헥타하고 2헥타가 있는데 1헥타가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1000kW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1000kW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2헥타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2,000보다 적겠네요. 1800 정도면 돼요. 3000이면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앞으로 에너지가 경쟁력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2명, 3명이 모여서 온실을 농사지를 따로따로 짓고 싶으면은 가운데 작업장 놓고 양쪽으로 치면 되니까 하면 어떨까? 왜냐면 그 10% 에너지 비용이 여기가 보통 1헥타 비용이 요즘에 전기가를 많이 올라서 1억 3천 정도 들어가요. 제대로 돌리면 1억 3천이 10%면은 1,300만 원이잖아요. 이 1,300만 원은 내 순이익이 1,3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또 난방품 또 같이 재면 뭐가 줄어요? 건축비도 이게 가운데가 줄어들죠, 비용이. 네. 그리고 저는 재배 공간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데 기계실을 가운데 모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배 공간이 양쪽 다 늘어나죠, 조금씩.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이게 권장을 해요. 왜냐면은 이 비용 문제 이게 다 올라가요. 건축 비용도 올라가지, 에너지 비용도 올라가지, 재배 면적도 줄어들지. 이게 따로따로 2,000평, 3,000평 짓게 되면은. 그래서 요새 옛날에는 1헥타만 해도 되게 커 보였는데 다져보면 또 1헥타도 그렇게 안 커 보이더라고 지금 또. 그래서 지금 온실은 6m 이상 정도 짓고 있고 요새 6.5m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방울토마토 같으면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방울토마토 할 것 같으면은 한 4.5m, 5m 짓고 연동 1-2W 딱 짓고 끝내요. 거기는 생산성이 유료 온실이나 비닐로 4.5m로 해서 지은 온실이나 큰 차이 안 나요. 인터플레이팅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은 저희도 실제로 불소로 짓거나 유리로 져갖고 저기 방울토마토 농사 지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옆집에 방울토마토 한 집하고 비교해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자기는 손실이 엄청 큰 거죠, 그게요. 은행 벌써 이렇게 자기는 1헥타에 30억짜리 온실이고 저 사람은 1헥타에 10억짜리 온실인데 이게 벌써 생산량은 똑같아 버리면은 똑같거나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그 30억 들여서 할 이유 없죠. 방울토마토는 굉장히 둔하다. 굉장히 둔해요. 주작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그리고 광료고도 떨어지고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유리를 줬던 분이 내부시설 다 뜯어내고 다시 토마토와 파프리카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면 해보니까 안 올라가지고 똑같대요. 비닐이나 유리나 물론 조금 올라갔긴 했겠죠. 근데 그러면 그 생각에는 그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은 거의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 심는 게 돈이 되지 거기 딸기 심으면은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생각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인터플랜팅 하는 것들 나오고 인터플랜팅 여기 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 사이에다가 중간중에 박아버리거든요. 인터플랜팅을 하는데 얘들은 인터플랜팅을 할 때 묘가 얼마나 컸을까요? 1화방 핀 거요? 사마방패. 사방은 핀거 일단. 사마방 꽃이 나온 거. 1화방 착화된 것이면.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더니 세상에나 한 달 만에 수확하고 있더라고. 한 달 만에. 그래서 놀랬고. 연면적 관리는 볼 때 제가 보였지만 우리가 절대 광량은 얘가 많아요. 절대 광량은 세장이게. 근데 우리가 절대 광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과일로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 행식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따르긴 한데 어떤 분은 과일의 뒤를 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과일의 위를 따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 따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 따는 게 해보면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 안 가요. 왜냐면 90도로 절대로 이파리가 90도로 나오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재 설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설비를 할 때 모든 게 이 설비가 왜 설비가 됐고 이것은 왜 설비가 되는데 이거의 목적이 나와야 돼요. 이 설비의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목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온실에서 우리가 이 설비를 할 때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하는데 이게 모니터링하는 게요 생각보다 이게 여기는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할 때 하루 이거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프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일일 평균 온도 제일 중요한 게 일일 평균 온도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모니터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광량이랑 일일 평균 온도 그다음에 야간 평균 온도, 주간 평균 온도 이 세 가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아침에 온도의 상승 곡선을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광을 보고 그래서 이거 종합한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다음에 뭘 봐야 돼요? 그다음 탄산가스를 보겠죠. 나중에 탄산가스는 습도를 보겠죠. 그래서 요게 앞에 모니터링 할 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무시하라고 싶은 게 습도예요. 습도를 무시해버려요. 특히 절대 습도 같은 경우는 특히 HD 같은 경우는 무시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HD를 왜 무시하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온실이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고 6월 달에 정식을 해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HD가 6, 7을 3, 4, 5, 6, 7, 8월 달에 비 오는 날 빼고 9 이하인 날 있어요? HD 9 잘 모르겠네.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12, 13 나와요. 거의. 근데 HD가 뭐 얼마라고 해야 돼 우리가? 뭐 3, 5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서요. 문 다 열었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버리니까 이 물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수증기는 먼저 빠져나가고 수증기는 H2는 18, 산소는 16, 질소는 28. 무조건 물부터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온실 내부 에너지가 매우 높은 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 제일 보여야 될 게 제일 온도를 제일 온도와 광만 보시고 습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습도 제어하려고 했던 온실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강광기 때 습도를 제어하겠다고 만든 온실이 하나가 있죠. 뭘까 있을까요? 그게 반밀폐 온실이죠. 반밀폐 온실이요. 근데 반밀폐 온실이 문제가 우리가 에너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반밀폐 온실이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저희들 항상 그 반밀폐 온실을 쓰는 사람들에도 관심이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볼 게 뭐냐? 일단은 온도 쪽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광학 온도를 항상 보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 제어에서 봤을 때 뭐 센서를 뭐 이렇게 연결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레츠고라는 아까 그게 레츠고로 프로그램 요거예요. 레츠고로에서 그 레츠고로인데 레츠고로에서 이제 서비스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레디에이션 모니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있고 요게 뭐예요? 카메라죠. 아이언 온도계 있고 그래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게 세트가 한 세트 구입하는데 이게 2대 설치하면은 이 비용만 열어주고 설치하는데 1,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시도론회를 이제 쭉 넘어가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게 하나가 있는 게 이 동북아시아가 채소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동북아시아 엄청 비싸요. 그 비싼 이유가 유럽보다 비싸고 유럽이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싼데 채소값은 우리가 비싸잖아요. 왜 비싸냐면 딱 이유가 하나예요. 재배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그렇고 여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재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토마토 가격하고 파프리카 가격이 한국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쌀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오. 여름철에 7, 8월 달에 엄청 비싸요. 얼마까지 가요? 걔네가 그때 제가 가보니까 한국 돈으로 킬로그램당 파는 게 한 4,000에서 6,000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서요? 네.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히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재밌는 게 볼게요. 북경하고 상해가 있어요. 베이징 상해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내륙에서 중국에서 오는 게 편할까요? 이 서해안에서 저기
당진 평택항에 뛰어내기 편할까요? 당직판. 그렇죠. 물류가 더 쉬워요. 자동차로 오는 것보다 배로 한 번 가면 타고 딴 데를 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물류도 좋고 좋은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 거 못 막고 있어요. 오히려 걔네가. 오히려요? 오히려. 와. FTA에서 그걸 안 열어줬어요, 그거를. 아. 그래서 지금 걔네가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벌레 때문에 뭐 40메시 이하에서 키운 건 받겠다고 하는데 40메시요? 예. 그게 뭐예요? 방충망 40메시 이하로 키웠는데 40메시 키우면은 작물을 못 키워요. 예, 40메시로 하려고 하면은 반밀폐용실로 가야 되는데 반밀폐용실이 거의 좀 안 되고 있고 제가 일단은 가까운 우둔지 반밀폐용을 봤는데 바이러스가 많은 거 보니까 반밀폐가 아닌 것 같고 상주 쪽에도 반밀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상주 주변 그 근처에 제가 아시는 분이 저기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세봉이요? 네, 세범 주변에. 근데 거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뽑아갖고 밖에 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옆에서 관찰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해서 돈이 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밀폐원실이 과연 도움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넣고 일단 시설원에는 현재 노동력이 부족하고요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거래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일부 농장들에서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저기 무인방제기 안 사셨죠? 무인방제기 예 아마 안 샀죠? 아마 그 김성호 본부장도 지금 돈 되는 대로 먼저 그것부터 사겠다고 지금. 왜냐면은 2명이 약 뿌리거나 환자 뿌리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반으로 줄죠. 그다음에 외국인도 약 뿌리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복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가격이 싸져 갖고 무인방제기 한 대가 1,100만 원이에요. 네? 싼 거예요? 1,100. 근데 그 1헥타를 뿌리려고 하면은 네. 2명이 저기죠? 4명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럼 반나절 뿌려야 되는데 지금 둘이서 반나절 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한 사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뭐가 있어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1,100만 원이면 거의 제가 알 때는 1년 정도를 다 뽑는 걸로 지금 얘기하시더라고요. 토마토 약을 많이 뿌리거든요. 토마토 외환 많이 뿌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뭐 명세화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 제가 사실은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이제 통계 잡을 때 보면은 0.5헥타 충남에 0.3헥타 이랬어요. 1인당. 그러다 지금은 앞에 1이 붙었어 이제. 1이 이제 규모화가 이제 됐죠. 조금 있으면 2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초대봤더니 2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이제 대형화되고 있다는. 대형화라기보다는 옆에 온실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지금요. 흡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설이 기존 온실 쓰더라도 이제 수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일정 약간이라도 자동화라든가 자동화가 없으면은 거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설비들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여가 시간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은 1-2W 온실에다가 복합 환경 제약을 설치 안 하고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광석에 가셔도 되게 잘 지세요. 근데 이분은 문제가 뭐냐? 해가 뜰 때 출근해서 해가 지고 나서 2시간 있다 퇴근하세요. 안에 온실 다 돌아가 18도 떨어지고 확인하고 특히 환절기 때는 그 저녁까지 거의 다 드시고 퇴근하세요. 근데 복합 환경 제어가 있어서 제어할 수 있다면은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외국인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면 되겠죠. 이런 여가 시간에 대한 것들도 있으면은 이제 이거 되게 지금 이제 고요. 수경 재배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수경 재배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토양이 없이 재배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경 재배라고 하잖아요. 수경 재배를 하는데 수경 재배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50년대부터 이미 시작됐고 그때 사경 재배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수경 재배만 해도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얘기를 할 때 외국인들이 요새 좀 위에 있잖아요. 일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수경 재배가 돼 있으면 가고 토경은 잘 안 가려고 그런대요. 토경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돈을 조금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경 재배를 하면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생산성이 굉장히 확보가 됐다는 거 하고요. 이러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수경 재배가 좋은 게 뭐냐? 깨끗하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5157 뭐 얼마 전에도 메론 사건 터졌었죠.
그 메론이 이제 어느 메론이냐면은 노지 메론이에요. 시설 메론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그 축산에서 오는 그런 그 개사에서 나오는 물에 의해서 과일이 오염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단 시설로 들어오면은 일단 없겠죠. 플러스 수경이 되면은 우리가 지하부의 영향을 거의 이제 외부의 영향을 안 받아버리니까 없겠죠. 그다음에 수경 재배가 제일 좋은 점이 우리가 채소가 과채료 재배에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제가 이시가 높은 게 낮은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좋다. 차라리 뿌리는 좋아지고 맛있어지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보단 차라리 적은 게 나아요. 적으면 죽진 않아요. 최소한. 맛있어지고 뿌리도 좋아지고 좋아져요. 대신 생산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권에 대한 수분 제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과채료는 침수 피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침수가 돼서 무릎까지 오는 게 침수가 아니라 물이 스며들면 토경에서 이렇게 물이 스며들기만 해도 우리가 침수 피해라고 해요. 왜냐면은 생산성이 70%가 떨어지거든요. 토마토가 물이 딱 스며드는 순간부터 그 스며드는 건 70%가 없어져요. 생산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70%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농사를 져서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속상해요. 다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 맞아요. 스며들기만 해도 벌써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피해들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농약을 덜 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NFT, DFT, 뭐 순수수경과 이제 그 고형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순수수경은 해야 될 게 딱,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할까요? 순수수경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수경은 그 근권에 대한 제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수분 우리가 근권을 제어할 때 EC하고 그다음에 수분 함수율을 우리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권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NFT나 그 딥플로우 방식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뭐 키우면 좋을까요? 주로 잎을 따먹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또 그 양액을 새로 타고 이러는데 이게 물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되게 채워주는 식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비료를 다시 전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넣어주거든요. 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길면 상당히 어려워요. 재배가. 그래서 보통 수확이 한 달 이내로 끝나는 것들 많이 해요. 그래서 NFT, DFT에서 이제 엽채류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무수경 같은 경우는 감자 같은 데도 좀 하고 엽채류도 하고 있는데 이 분무경은 굉장히 단가가 비싸고 좀 초기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무경들은 물이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게 좀 조심해야 되고 비용이 좀 비싼 게 문제가 있고요. 근데 배지수경은 이제 암면, 코코피트, 펄라이트가 쓰고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코코피트라는 말은 사실은 농민들을 교육할 때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코이어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코이어 실제 코이어거든요. 그다음 코이어고 그다음 코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칩이 옛날에는 칩이 이제 5mm 이하짜리 쓰면 좋겠어요. 제가 경동 거를 작년에 몇 군데를 봤는데 이 칩이 거의 손톱, 엄지손톱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7:3짜리 쓰기니까 부풀어오지 않은 것도 많고 심으면 물이 쭉쭉 빠져나가요 그냥. 예, 그래서 5:5, 12, 5mm 정도 되는 거 이하로 봐서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이렇게 봤더니 특정에다 물건을 좀 그렇긴 하지만 경동께 너무 굵게 나와갖고 제가 보니까 좀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겨갖고요. 딱 가보면은 경동거에 다 부풀어 오르지 않고 물이 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게 배액구를 뚫지 않고 채우면은 아마 채워질 거예요. 근데 배액구를 뚫어서 온 상태에서 칩이 굳어버리니까 안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참고로. 그다음에 우리가 모래재배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옛날에 했던 방식이고 이 모래수경 재배는 이스라엘이나 특히 이스라엘이나 스페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의 알메리 지역이라든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리 토경 재배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분들은 모래 사경 수경 재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래에다가 점적이나 깔아가 거기다 물을 주면서 농사를 짓는데 지하수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30cm 정도면 물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걔네가 분수옷을 점적옷을 만든 이유가 똑똑똑 떨어뜨려갖고 여기까지만 물을 주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옛날에 알메리아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땅을 파잖아요. 바닥이 요만큼만 물이고 여기는 진흙층이에요.
그걸 만들어 넣어놨어요. 걔네가 원래 뭐 진흙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해놨어요. 물이 못 내려가게 그 위에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걔네들이 모래 수경 재배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우리는 관비 재배가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페인이나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관비 재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똑똑똑 물을 줘서 수경 재배처럼 하잖아요. 우리는 물이 어때요? 지하부가 많죠. 밑에서 올라오죠. 네. 거다가 밑에 올라오니까 물을 똑똑 주면은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뿌리가 썩어요. 뿌리 발달이 안 돼요. 어떻게 줘요? 물 한 번 주고 끊고 물 한 번 주고 끊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걔처럼 똑똑똑똑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특히 그 귀농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진흥청에 나온 그 관비재배법을 잘못 배우셔갖고 원래 이제 관비재배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정의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이 정의가 이 기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라고 관비재배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물과 비를 같이 섞어주는 게 그렇게 주는 게 맞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걔네는 물을 절약하려고 요만큼만 물을 준 거고 우리는 물이 많고 또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확 때렸다가 멈췄다 확 때렸다 멈췄다고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걔는 요만큼만 물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위에 올라올 밑에서 위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 질석 재배, 톱밥 이런 게 있고요. 요새 훈탄이라는 거 있잖아요. 훈탄 재배는 수경 재배를 많이 할 거 안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데 저도 이게 훈탄 재배는 저는 안 해봤어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70년대 했대요. 근데 70년대는 우리나라 맞았대요. 왜냐면은 인건비가 싸고 안면은 비쌌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고 안면도 비싸긴 하지만 인건비에 비해 싸요. 남았는데 그럼 훈탄 재배를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동남아죠. 훈탄이 뭔가요? 완결을 태워서 만든 것들. 완결을 숯이에요. 숯으로 만드는데 이 훈탄 재배를 동남아 쪽에서 하고 있어요. 동남아 하는데 동남아에서 이제 다국적들도 해요. 몬산토, 세미니스, 신젠타에서도 훈탄 재배를 해요. 뭘 하는 동남아 때. 왜 그러면은 세미니스나 몬산토나 여기서 훈탄 재배를 할까 그 사람들이? 물류 때문에. 안면을 하려고 하면은 네덜란드에서 안면을 수입해서 와야 되고요. 그러면 홍이어 배지는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만만치가 않대요. 그 내륙으로 차를 끄고 올라오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통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 물류가 좋은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리고 대개가 세미니스나 이런 회사들도 종자를 생산하는 지역은 오지에 있어요. 오지에 있다는 얘기는 물류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훈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백에다가 비닐백에다가 담아갖고 농사를 거기서 이제 종자를 생산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저기 제가 하와이 언젠가 그 경농 어디더라? 노르에서 노루 회장이 개인 취미로 거기 하와이에다가 땅을 해갖고 뭐 농사를 이제 별장점 짓겠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러면 걔들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걔들도 백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훈탄 갔다가 왜냐하면 하와이가 원예가 발달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배를 갖고 유통을 하려고 하면 그 조금 수입하면 엄청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와이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훈탄을 사용해서 숯을 갖고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역에 맞는 거 많이 써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고 저기 상대적으로 배지값은 싸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고 그리고 물류가 좋으니까 광양에서 내려서 컨테이너로 실어오면은 여기 뭐라고 하죠? 논산까지 올 때 일단은 배가 광양에만 도착하면은 2-3일이면 갖고 있어요. 광양까지 오기가 어렵지. 요새 아시죠? 요새 계속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요새 몇 달 전에 주문하세요? 주문할 때? 6개월. 그렇죠. 전에. 지금 주문해. 지금 이미 주문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때 가면 잘못하면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물류 그 전에 안 그랬어요. 그 전에 금방 왔는데 지금 물류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나라서 그런데 여기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탄을 사용하고 있다. 교수님 좀만 쉬었다. 네, 쉬었다. 예. 감사합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예.